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한국사 통론 관련된 임진왜란이 끝났으니까 이제 푸세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푸세임 502 페이지 보세요. 예, 사권 502 페이지요. 자, 이 동북아시아 삼국의 국제 전쟁이 있는데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싸운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명나라도 같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한중의 어떤 국제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됐죠. 어,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반영이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16세기 때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었다. 전쟁 당사국인 조선 일본명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명과 일본은 왕조와 주권 조치가 달라졌다.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가 바뀌었고 일본은 에도막부가 바뀌었죠. 조선은 망국의 위기에 봉착해 왕조에 종속했으나 전쟁을 초래된 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교조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자, 이 말은 이제 조선 같은 나라는 이제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신분제가 거의 이제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걸 복구시키고자 그 당시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시켜 나갔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효과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조적이라는 건 성리학적 지배 질서 강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과 이렇게 있고 임진왜란은 조선의 엄청난 위기인 동시에 왕조 개혁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은 또 한차 외우에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기여했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읽고요. 먼저 임진왜란부터 볼게요. 조선 전기 때 대일 관계와 임진왜란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인제 중종 때부터 이게 인제 일본 애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보다 인제 이렇게 침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포회란, 그다음에 사랑진 외변, 을묘외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중 이제 중종 5 년에 발생한 삼포회란은 임진왜란과 상하하게 외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건이 지대했다. 그러나 15일 만에 진압했고 2년 뒤에 다시 임신약준을 맞이해서 체결해서 조선과 일본은 공식적인 통교 체제를 복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주체는 대마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마도. 그다음에 조선 전기 때 인제 무르마치 막부가 있었죠. 근데 이 무르마치 막부는 중앙정부고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하고 이제 조선은 평등한 교린 관계라고 볼 수는 있죠. 예. 평등한 관계인데 문제는 이제 무르마치 막부가 에도 막부처럼 전국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요때 이제 다이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모들과 그다음에 슈구 다이모라고 하죠, 요때는.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대마도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하고 슈거다이머가 대마도는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겉으로는 교린이지만 실제로 조선은 4 대를 이제 예를 받고 이 슈거다이머가 다이머와 인제 했는데 실제로 대마도가 이제 조선을 대할 때는 그 중국이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대한 건 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인제 상대했던 것은 대마도예요. 그리고 우르마치 막부는 초창기 때 약간 통신사를 좀 파견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무르마치 막부 말기 때는 전국 시대에 넘어가잖아요. 중앙 정부가 부재했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사를 파견을 못 했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역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가 뭐 이렇게 어두웠기 때문에 뭐 통신사도 안 파견하고 해 갖고 마치 우리가 통신사를 파견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통신사를 파견한 주체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이런 걸 감안하셔야 돼.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 전기 때 일본과의 관계를 다원적인 외교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의 평등한 관계와 이런 다이모와 대마도의 관계를 는 4대 관계 정도 이렇게 보고 되는데 대개 보면 인제 이게 외변을 일으켰던 주체들은 대마도나 아니면 그 슈고다이모의 인제 뒷배를 받고 인제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르마치 막부가 인제 쳐들어온 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때 중종 때 뭐 사랑지 외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명종 때 을묘외변이거든요. 예. 이 을묘외변은 다른 외변 같은 앞에 외변은 대마도에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을묘외변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 쪽이 아니라 큐슈 쪽에서 인제 들어와 가지고 인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전국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큐슈 쪽에 다이모들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들이 인제 외변을 일으켰고 한때는 전라남도 일대를 휩쓰고 다녔죠. 그래서 간신히 그 중앙에서 병력을 파견해서 진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율무 외변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상이 일어났는데, 비변사가 상성화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간 체제가 인제 무너졌죠. 그래 가지고 제승 방란 체제가 인제 이렇게 되게 돼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북선 같은 거 있죠. 판옥선이나 이런 것도 원래 있었던 배는 아니고, 일본 애들이 인제 그 특기가 뭐냐면 어 그 작은 외선을 가지고 세키나케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돛을 걸어 가지고 인제 그 밧줄 걸어 가지고 이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장의 이제 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접전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요 종전의 배보다 좀 크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만든 게 판옥선인데, 요 판옥선이 그 뭐냐면 을묘외변 이후부터 나온 거야, 이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다가 이때는 이제 공식적인 조약을 맺지 않았죠. 왜냐면 을미외변 자체가 이제 대마도보다는 좀 저쪽 큐슈 쪽에 그 사람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인제 마침내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인제 내용을 보면 인제 조선시대 때는 전기 때 뭐 약조 내용인데, 그냥 각자 읽어 보시고 이 통신사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임진왜란 서두에 의해 등장한 경인통신사 같은 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가 필요하다. 경인통신사는 인제 한 100년 만에 이제 파견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하니까 이제 파견한 건데, 선조 23년 3월 한양에 출발해 이듬해 3 월에 한양에 도착했다. 사행에서 하듯이 정사 항해기 이후가 부사 김성일 그리고 서장관 허성 등이 구성됐고, 경인통신사는 통신사 이름에서 실제 사행이 늦은 세종 25년 150만이다. 150년 만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파견할 수 있는 일본의 중앙 정부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은 대마도를 통해서 이제 관계가 유지됐고요. 그래서 경인통신사 파견은 일본의 요청에 의한 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에 이루어진 것이나 조선과 일본의 대외관계에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이 주도권을 쥐고 이 사행을 활용하여 대외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자, 오랫동안 국교 단절로 인해 무엇보다 당시 일본의 실질적인 변화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있고, 특히 경인통신사 이제 사행 이후 상반된 보고,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김성인하고 한윤기가 딴말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선조실록 및 선조수정실록에 경인통신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요청 후 사행이 결정된 과정과 정명가도, 그러니까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비켜 달라는 내용을 명조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의 논의 과정이 각각 수록되었다. 그래서 정명가도는 인제 그 당시 경인통신사를 통해 이토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토란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얘기했던 건데, 이걸 명나라에 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안 알려줬죠. 이걸 왜 굳이 알려줘서 명나라에 어떤 자극을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이라는 사람이 인제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다고 인제 잘못된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제 마치 일본의 침략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결과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만 강조했죠.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이 논의 과정 같은 건 인제 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김성일이 잘못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때 조선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뭐 방어 체제를 만들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김성일이 소리 하니까 그의 말을 그냥 듣고, 어차피 뭔가 뭐 핑곗거리가 이제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김성일 말 듣고 그냥 그 방심을 했던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볼게요. 선조 25 년부터 31 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을 침입한 일본의 싸움은, 1차 침입은 임진년에 일어나면 임진왜란이라 불렸고요. 2차 침입은 정유년에 있기 때문에 정유재난이라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유재난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큰 범위에서 보면 임진왜란이 정유재난까지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선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전쟁 초기에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세워진 것은 선조 때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인제 이게 15 세기 말부터 이제 등장했는데 아마 학자들은 이제 성종 때부터 본다고 그래요. 예, 성종 때부터 이게 군비가 점점 이제 하나가 예전까지는 뭐 여진족 막 물리치고 일본에 대마도 원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종 때부터 이제 문치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력을 약화시켰어. 게다가 하여튼 군역제의 모순으로 수포제와 대입제의 성황 등 군사 동원체제가 무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명종 10 년에 을묘해변 이후에 소규모 국지전에 접합한 제승방랑 체제를 뭐 바뀌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오주인 것 같아.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국지전은 그 제승방랑 체제가 아니라 진간 체제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잖아. 진간 체제는 이제 진을 중심으로 거진을 중심으로 해 갖고 각 지역방위 다 체제잖아요. 이게 이제 소규모 국지전에 해당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지만 이게 을묘해변처럼 막대한 이제 병력들이 들어올 경우에 침해였거든. 그 지역 내 적은 병력 갖고 이제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병력을 갖고 한 곳에 집중해서 막기 위한 제승방래 체제로 바뀌었고 그거는 이제 또 상황이 있었죠. 아까 이제 군적 스포츠에 실시해 갖고 그걸 이제 병력을 키워야 되는데 다른 데도 유용했기 때문에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었고 일종의 가성비 따지다 보니까 이 재승방락책이죠. 그래서 대규모의 병력을 막기 위해서 한 곳에 이제 집중해서 막기 위한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 병력들을 이제 곳곳에 분산해서 소규모 지역 방어전으로 하나 쳐 놓은 거고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이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넘게 센카쿠 시대 전국 시대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수습됐는데 요 시대 때 얼마나 인제 레벨업이 됐겠어요, 전투 능력치가. 예. 자, 국내 통일을 성공한 도요토미는 지방 세력가인 다이모들을 단신에 밖으로 분출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대륙과 한반도를 정복함으로써 동아시아 지배자가 되는 야욕을 품게 되었다. 자, 일본은 침략에 앞서 중앙 집권적인 군사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병력 동원 체계와 전투 부대를 재편한 편 서양식 총포를 인제 도입해서 개량된 조총으로 군사들을 무장시켰다. 그래서 이제 뭐 나가시노 전투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미 오다 노부나가부터 그렇게 했어, 얘네들이. 그래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 앞에는 정발과 이제 송상이 싸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신립장군이 배수진했지만 곧바로 뚫려 가지고 졌고 그리고 인제 결국에 막질 못해 갖고 우주까지 도망갔고요. 그래서 평양을 거쳐 항공도까지 북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이제 임진왜란의 사건별 인제 정리 과정이 있는데 뭐 각자 보세요 이거는요. 예. 이렇게 해 갖고 인제 쭉 있고 해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육지에서의 참패를 반하여 해전에선 도초에 일본군을 성공했다. 자수산 이순신과 경상 우수사인 왕균 등이 이끄는 수군은 일본보다 우수한 성박과 하기를 이용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성박과 이제 하기는 뭐죠? 판옥선이죠. 판옥선. 이 판옥선의 특징이 뭐냐면 평저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안이 꼬불꼬불하고 주변에 암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좀 튼튼한 배가 필요한 거야, 이 평지선이. 그리고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냐면 한층 상간판 있죠? 네. 여기 있으면 예전에는 인제 어 노를 젓는 권관하고 싸우는 군사들이 같이 있었어, 녹군하고 군사들이. 그러니까 왜군들이 올라오면 녹군들이 겁을 먹고 쟤들 지을 수 노를 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간파에다가 또 하나를 올렸어. 그래서 여기를 해 가지고 텅텅 이제 뭐 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옥이라고 해. 그래서 판을 둘러싸서 옥을 만들었다 해서 판옥선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요게 노군을 두고 위에 상간파를 또 돌고 갖고 요 북쪽 위에서 이제 군사들이 싸우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군이 이제 안전하게 노를 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갖고 대응했고 올라갈 수 있는 걸 방지를 했던 거죠. 예, 높게 만들어 가지고 일본 애들이 기어 오르는 걸 방지했던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평저선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포를 쏠 수 있는 거 있어요. 예. 보통 대포를 쏘면 이게 이제 반동이 심하잖아요. 근데 일본 배는 천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포를 쏘면 요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 배에다가 대포를 달 수가 없어. 대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일본 그 배의 특징상 그게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평저선이기 때문에 고려 시대부터 여기 성곽에다 대포를 쏘고 왜구를 격퇴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평저선이기 때문에 선의 능력이 되게 빨라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옥포, 강포, 당항포, 부산포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이런 수군의 활동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육으로 활동했던 일본군의 작전을 본색했으며, 앞에서 평양까지 공격했던 그 부대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죠. 예. 세 번째는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 지방에서는 유생과 농민으로 구성된 위병들이 일어나 자발적인 부대로서 항토 방해를 나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뭐 각재우, 조원, 고경면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유격 전술로 이제 일본군의 군사 활동에 막다른 차질을 키쳤고, 강군의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었다. 아, 근데 이제 요때 명군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 갖고 이제 일본이 전쟁 초에 정면가도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제 조선이 일본한테 먹히면 곧바로 요동을 통해서 인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국경까지 공격할 수 있죠. 국경하고 그 요동하고 되게 가깝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인제 이호송이 군대를 이끌고 와 가지고 어차피 일본군이 북진할 바에 요동이나 이렇게 싸울 바에는 중 조선에서 싸우는 게 낫다 해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명예 지원책으로 자위책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외 원조라고 해요. 예. 외야 다양해서 조선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인제 해서,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그 조공국이었던 조선을 지원한 그 행위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6.25 전쟁도 이제 애들이 6.25 전쟁은 우리는 6.25 전쟁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똑같이 요걸 내죠. 한미 원조라고 하죠. "미국과 항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평양선을 타격했고, 이게 국제전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다 이제 벽제전 전투에 패배를 하고 명군은 다시 평양 대도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일본과 하의를 맺으려고 했다. 그래서 4년 동안 하의 기간을 인제 갖고 있고요. 그러다 건율이 행주산성에서 운거에 있다가 명군의 평양이 태극기가 고립되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격파를 했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일본군은 서울 포기하고 경상도 해안 일대에 어 태극해요. 외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해안 일대 인제 경상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쭉 외성을 짓고 이게 있었던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그때 인제 선조가 멍청하게 그 이순신한테 "여기 가서 부산을 쳐라. 그리고 여기 뭐 대마도 해협 오늘 대한해협에서 인제 왜군들이 오니까 외선들이 여기 격파 나가서 싸우라." 이랬죠. 근데 이순신이 거부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평저선이기 때문에 해안가를 근처로 해 갖고 잘 싸울 수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 나오면 일본 배한테 털려요. 일본 배는 속도전이잖아. 예. 그래서 인제 안정하게 바다 근해에서는 활동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마도도 대마도나 이렇게 좀 그렇게 인접 섬에서 벗어나서 좀 멀리 있는 이제 원양 항해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거기는 외성이 인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근접항해서 갔다가 외성한테 털릴 수 있죠. 여기서 대포를 쏘면 이게 반격할 수 없잖아. 그러면 육군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육군은 그 당시 그렇게 힘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순신이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선조가 그걸 이제 와 가지고 인제 잡아내 가지고 인제 백의종군시키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과 일본군 사이에 진행됐던 강화회담은 양쪽이 모두 승정자임에 자처하고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국 결렬됐고, 다시 이제 정유재단이 나왔죠. 자,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항해를 동원해 가지고 조총을 제작하여 무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훈련 도감을 인제 뭐냐면 설치해서 중앙군의 편제와 훈련 방법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소고법에 의해서 지방군 편제를 개편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 소고법하고 지방군은 이제 소고군이겠죠. 소고군.
자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소거법하고 소거구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소거법은 절강부원법에 나와 있는 군대 편제 방식이에요. 소부대 편제 방식이고 소거구는 지방군의 의미죠. 그래서 이 소거법을 통해서 소거군도 편제하고 그다음에 훈련도감도 편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할 것은 아까 지적한 건 요때 이제 진간체제를 복귀시켰다. 아 구에 이 진간체제가 이제 계속 조선의 왕조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가죠. 자 그리하여 일본군의 재침략은 남해안 일대를 점령할 정도로 저지되고 마치 도요토미가 죽자 모든 일본군의 병력이 퇴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영양 관련된 내용, 임진왜란 영양. 그래서 뭐 조선 일본 삼국이 영향이 대단히 컸다. 그래서 대조선이 인제 입은 그 손실 막대하죠. 요게 싸웠으니까. 그래서 문화재도 불타고 그다음에 있고 일본도 이제 막대한 물자가 소모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을 했고요. 명나라도 대군을 조선을 파견해서 이제 국력을 크게 소멸시키는데 그 사이에 만주의 여진족 특히 인제 그 뒤에 얘기한 그 뭐야 건주 여진 있죠. 예. 건주 여진의 누르하치가 그 당시 해서 여진하고 이제 야인 여진을 토벌해서 인제 뭐냐면 하나로 뭉치게 되죠. 원래 인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동 총괄을 통해서 이제 여진족을 인제 뭐냐면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의제의 방식으로 해 갖고 여진족들이 힘을 키우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인제 임진왜란 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커진 거야. 통제를 못하는 거죠,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명청 교체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인제 보시면 되고 뒤에 의병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의병은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한국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시민한국사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420 페이지 볼게요. 예. 아 이게 420 페이지인가? 아 429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게 예. 다시 할게요. 이게 넘어가는 게 좀 불안전하네. 예.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세와 조선을 볼게요. 자,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교류의 측면에서 매우 비대칭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과 교류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에 일본은 적극적인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매년 3회 이상 명예 사신을 보냈던 것과 비교해요. 매우 큰 차이를 보냈는데 큰 차이였다. 일본 측의 사신은 대부분 대마도에 보냈는데 대체로 무역을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무역의 통제는 곡장 갈등을 비하했다. 그래서 조선에서 외인들에게 했던 혜택과 무역량을 주의자 대마도 지원을 받은 외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이게 산푸의 단위죠. 그리고 일본 국내의 혼란과 통제가 느슨한 틈에 왜구가 조선의 해안가를 약탈시킨 사항진 외변과 울묘 외변이 있었다.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는 일이 사실상 단절되었다. 자 이후 물론 이제 요때 일본이라는 것은 인제 주의할 거는 무릎맞이 막가 아니에요. 요건 대마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때 일본은 이제 대마도 이게 뭘까? 대마도에 이제 사실 파견한 게 중앙정부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 때 파견하고 150년 동안 파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신을 파견하고 뒤에 문장에 보니까 조선과 일본의 대결은 대마도주를 통해 간접 방식이 이루어졌지만 조선 사신이 직접 일본 본국에 방문해 정세 파견 기회가 차단됐다는데 요거는 좀 그래요. 예. 이때 16 세기 때는 뭐죠? 이거는 전국 시대죠. 그러니까 중앙에 지금 정부가 없는 상태야. 예. 그래서 이제 춘추 백 그 뭐냐 서 저 뭐냐 춘추 시대와 비슷한 시대인데 요게 무슨 대마도주를 통해 간접 방식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일본과의 정세 파급 마치 인제 이게 역사적 팩트인처럼 얘기하는데 요거는 지금 상황적인 설명하고 맞지가 않아. 잠깐 푸셈하고 볼게요. 이것도 비 자 여기 푸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있는데 경인통신사 파견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 인제 그 "오랫동안 국교 단절에서 무엇보다 일본의 실질적인 변화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했는데 여기 윗부분에 보면 "세종 25년 이후에 150 만이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종 25년 후에 150 만을 파견 이게 팩트예요. 예.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파견할 수 없었던 거고. 근데 요게 이제 논의가 이제 논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어 여기 이후부터 파견 사실은 당전됐다면서 여기 본국에 무릎맞춤 막부에 사실을 파견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 뒷문장을 인제 보면 요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건 틀린 내용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일본에 사실 파견한 거는 대마도 자체하고 이제 관계를 끊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해석을 하셔야지, 요거 때문에 인제 뭐 일본 본국에 예전까지 계속 통신을 파견했는데 통신사가 갑자기 끊겨졌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볼 때 오류인 것 같아, 요 부분이. 예. 이거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편 일본에서는 14세기 때 무능마치 막부가 후계자를 둘러싸고 극한의 대립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권위와 시절 지배력이 약화됐다. 온이의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센코쿠 시대가 있고 센코쿠 다이모도 인제 싸웠던 시대고요. 자, 그리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한번 센코쿠 시대를 인제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무로마치 형식상 남아 있는 무로마치 막부는 이제 쫓아내 버리고, 있다가 좀 거의 갔다가 인제 그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부하에게 학살당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게 이제 전국 통일을 했던 거고요. 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일본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본사 할 때 인제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인제 도요토미가 어떤 의도로 조선 정부에 기획했는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고에는 필요 없으니까 건너뛸게요. 예, 뭐 있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요거는 앞뒤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 있는 거 외단의 전개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도요토미는 1592년 정부에 거쳐서 출정 군사를 배정하고 나고야. 나고야는 큐슈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인제 뭐냐면 지휘부를 설치해서 조선 침략을 준비했다. 이 나고야 성이 이제 일종의 병창 기지 역할을 했다는데 오늘날 나고야가 아니에요. 그쪽 북큐슈 일대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원 예전 병력은 신공군 약 15만 명, 뭐 예비군 잔류군 해서 11만 명이 있었고, 이때 인제 상륙을 했는데 이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1 부대를 이끌고 부산선 동래성을 인제 함락을 했고, 가토 기요마사가 2 부대를 이끌고 이제 나갔죠. 이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가토 기요마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얘네들이. 그 고니시 유키나가 이제 얘는 이제 정통적인 상인 출신, 그러니까 사무라이 출신이 아니라 상인 출신이죠. 예. 협상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스타일이고, 얘는 또 기독교인이야. 예. 키리스탄이죠. 그 기요 겉도 기 가토 기요마사는 정통적인 무인 사무라이 출신이에요. 성향도 안 맞아. 그래서 좀 대립 관계였어요, 이 사람하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20만 일본군이 조선에서 상륙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과거 일본 사신이 한양을 와왔던 도를 중심으로 두고 세 방향 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다시 인제 국교가 인제 복귀될 때 조선이 일본 사신을 뭐냐면 올라가지 못하겠어, 한양에. 그래서 예전에는 동평관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외국 사신들이 와서 이제 했는데 일본 사신들이 아예 이제 못 오겠어요. 왜냐면 그때 조선 전기 때 올라왔던 일본 사신들이 거기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제 올라왔던 거야. 그 지도를 뭐냐면 바탕으로 뭐냐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부산의 초당회관이나 그런 데 두문포 외관에서만 있고 거기에 이들 보고 이제 나가게 했던 가게 했던 것이 그런 이유죠. 자, 조선조정에서 같은 해 5월 27일 일본군이 침공했고 경상도 지역을 패배했던 소식을 전해들고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 자, 일본군의 진격 저지선을 조용호 삼고, 여기가 이제 높은 그 고개죠. 그래서 삼고 방어전을 펼쳤지만 이 일이 이제 좀 유명하진 않지만 이제 잠깐 앞에서 여기 상주에서 가토가 이끄는 부대에게 패배했고, 신립은 탄건대에서 패배를 했죠. 신립이 이끌었던 기병은 당시 조선 강국의 주력이었던 만큼 패배 후유증이 매우 심각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이은 패전 소식에 선조는 5월 말에 강해군을 세조로 책봉한 후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인제 선조가 세자를 책봉하지 않았죠. 앞에서 건전위 사건에서 인제 엿볼 수 있듯이. 근데 이제 막 이제 몽진하려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야. "혹시 모르니까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니까 일단 후계자를 선택하고 하자." 그래서 선조가 고민하다가 강해군을 이제 세자로 책봉했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 그래도 아들 중에 제일 뛰어난 것이 강해군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근데 강해군은 인제 선조가 못마땅했죠.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뭐 '강해군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서울 빠져서 평양을 했고, 그러나 일본의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임진강 전투에 조선군이 패배하면서 선조는 의주로 했다. 선조가 의주로 가면서 명나라로 튀려고 했어. 예. 그래 갖고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하들이 반대했고, 명나라조차도 "너네 왜 선조가 끝까지 와서 다 지켜야지 여기 와서 명나라 오려고 하냐."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예. 자, 조선의 연이은 구군의 요청에도 명조정은 전쟁 초기에 강마했던 자세를 취했다. 왜냐하면 명나라가 의심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기록에 보면 고구려가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일본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친 기록도 있고, 그렇게 또 고려도 인제 예전에 뭐 몽고군과 싸우고 그러자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그렇게 지금 깨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 근데 그때 조선시대 때 16세기 조선은 예전에 고구려하고 고려는 아니었죠. 예. 그래서 얘들이 인제 뭐냐면 일본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명나라를 친다는 뭔가 이상한 망상에 그 당시 잠깐 사로잡혔죠. 조선이 일본을 안내해서 명을 공격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입수한 데다가 조선의 수도가 너무 빨리 함락된 점에서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일본군과 짝짝꿍이 된 조선이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일본군을 끌어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조선의 전선이 점점 북쪽으로 확대되고 조선에서 지속적인 구원을 하자 인제 명나라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거야. 그리고 나서 복구와 참전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처음에 온 부대들은 조승훈이 이끌었던 부대예요. 5천 명인데 이 5천 명의 병력이 그러니까 무장 상태도 그렇고 무장 상태는 뭐냐면 칼 정도만 갖고 있었고 몽둥이도 갖고 있었던 병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에 평안성을 공격했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인제 뭐냐면 말려들어 가지고 적의 기습을 받고 이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명은 송웅창, 이용성 등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어 조선을 돕독했다. 그래서 이제 이호성이 인제 총사령관이었다고 이제 보면 돼요. 예. 이 사람은 아버지가 조선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호성은. 그래서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끌고 온 부대가 김하병, 요동군이라는 김하병과 그다음에 이제 남방에 있는 강남병 있죠. 총포로도 무장한 이렇게 병력을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종훈연합군이 평양을 되찾았다. 그러나 평양을 되찾은 본군은 전세를 낙관제 일본에서 서울 대처 시도하다 벽제강에서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경우 서울 방어전에 승리했지만 전투와 기가, 질병도 30-40% 상실한 상태였고 거기에 보급이 끊어졌죠 지금. 육로하고 해도에서 보급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 갖고 인제 이런 문제점이 인제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더구나 행주상선의 패배, 의병의 후방 교란, 조선 수군의 보급선 차단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서울로 진격시키는 것이 어려워지자 철군의 결정을 명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래서 인제 협상 조건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게 교과서에도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협상 조건을 볼게요. 자 이때 도요토미 강화 조건은 첫째 명나라 항련을 일본의 후비로 보낼 것. 명과 일본의 무역을 복귀할 것. 이거는 이제 앞에 얘기한 무르마치 막부 때 가반 무역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팔도를 사도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포로 잡힌 군 두 왕자를 이제 소환했다. 임해군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도중에 함경도에서 잡혔죠. 자 그래서 이는 명예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게 뭐 후비를 달라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했기 때문에 명예 고속 담당자와 군사 지휘부는 뭐냐면 명조정의 일본군의 요구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며 협상은 인제 지속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질 끌다가 한 4 년이 지나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정유재단이 일어난 거죠. 자 이게 인제 앞서 조선에서는 일본군의 재침을 우려해서 산성과 해전을 중심으로 방어전을 추구했다. 이 산섬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고려까지만 해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산성 위주였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 인제 도성을 이제 버리고 자기 사는 곳을 버리고 산성을 올라 갖고 살았거든요. 평자성이 중심이 아니라 산성을 중심. 근데 조선시대 때 보면 이게 이제 200년 동안 평화기가 갔잖아. 그리고 인제 진간 체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 진강 체제는 이제 거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분해 있는 여러 인제 뭐냐면 그 병력을 끌어서 이제 같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거진의 중심이었던 읍성을 중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 거주민들이 다 있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읍성을 가지고 싸웠던 건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읍성 체제가 마음에 안 금방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대로 산성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거야, 이런 게. 예. 그래서 해전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전을 준비했다. 자, 그래서 정유진을 발방하자 조선은 명예 지원군을 다시금 요청했고 그때 이 명군 55,000 명들이 이제 건너왔고요. 그 이순신을 대신한 원군이 지한 수군이 그 칠천년 전투에서 철저히 패배를 했죠. 그래서 좁은 해협에 여기 있는데 배를 일자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적이 이제 유인한 거죠. 그래서 여기 칠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전에 인제 뭐 명랑 뒤에 명랑해전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해. 그 지역에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 거기에 일본군들이 인제 여기 대포를 인제 배치시켜 놓고 사방을 공격하고 다시 인제 여기 있었던 일본 해군들이 공격하니까 그냥 뭐 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거북선도 파괴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패배하면서 호남 방어선이 일시로 흔들렸어요. 그래 갖고 이때 인제 호남 지역에 일본군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임진할 때는 호남을 못 도왔죠. 다 막았잖아. 그래서 뭐 진주성 대첩이나 그 싸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순신이 수호해서 막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뚫리게 돼요. 그래 갖고 일부 인제 뭐냐면 그 일본군이 남원성을 공격해서 여기를 점령해요. 그래서 그때 인제 있던 조선군하고 명나군이 완전히 인제 뭐 죽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이순신이 복귀해 명랑에서 대승을 거뒀고 일본 이제 그 수군이 서해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명량 이후에 인제 완전히 인제 그 뭐냐면 바다 제해권은 조선군으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때 이순신이 복귀하고 13 척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는 거의 한 300 척, 400 척을 늘렸다고 해요. 이순신이 또 뛰어난 게 뭐냐면 경제적 감각도 있어 갖고 그 당시에 인제 복귀하자마자 이제 소금이나 팔고 그다음에 둔전도 만들고 해 가지고 경제력을 어느 정도 업 시킨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군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배도 만들었다고 해요. 예, 뛰어난 장군이야 진짜 이 사람은. 예. 자, 1598년 9월 도요토미가 사망하면서 조선에 철구할 것을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인제 일본군들이 차를 해군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중에 조명연합군이 고니시 부대의 철군을 돕기 위해서 파견 일본 수군을 노량에서 격파했고요. 그래서 이걸 끝으로 물론 고니시는 이제 간신히 살아나서 도망갔고 7 년간의 지속된 전쟁을 종결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는 인제 뭐냐면 어 그 영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임진왜란 조선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행정체계 붕괴, 경작지 감소, 인구 급감, 약 10만 명에 달하는 포로도 발생했고 피로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 등으로 해서 지배체제의 이제 뭐냐면 근간을 흔들었고 변화된 민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통치체제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후관계 통신사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각자 읽어 보시면 돼요. 요것만 한번 읽어 볼게요. 요거 기후약조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 볼게요. 여기 앞에 세안사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굳이 넘어가고 예. 1607년에 조선에서는 일본의 요청에 대한 해답과 조선인 포로의 송환, 세안을 명분으로 정식 사신이었던 그 해당 겸 세안사를 파견했고 자 이는 1617년에서 1624년 더 두 차례 있었고 1609년에 강해군은 기후약주를 통해서 일본과의 교류를 제도를 정비했는데 이는 대마도를 통해서 교섭 체계 및 대마도 사신의 상경 금지를 골전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 때 대일 외교의 기본 틀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 초기 때는 막부하고 정부 간의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사신을 이렇게 교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신사를 파견하고 막부도 파견하고 그랬는데 요게 인제 아니라 조선 후기 때는 이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하고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 대마도를 해요. 에도 막부가 money 있으면 이제 대마도한테 얘기하면 대마도를 통해서 인제 이렇게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정부가 대마도를 통해서 또 에도 막부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대마도를 끼고 인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상경할 때 주로 대마도 이제 얘들이 오죠. 일본 대표를 해 가지고. 상경할 때는 못 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뭐 초당회관이나 두문포 외관이나 요런 데서만 일만 처리하고 가도 그냥 하는 거다.
그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길을 이제 뭐냐면 내부의 이제 내륙의 그 조선 내부의 어떤 지리적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알려지지 않기 위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강화도 조약까지 해서 전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전까지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인제 들어서자 이런 체제를 깨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마도를 통해서 교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제 뭐냐면 조선 정부하고 교섭했는데 이걸 거절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핑계를 대 가지고 저쪽 강화도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조선국의 일본으로 회담 겸 세안사를 시작으로 삼아 1812년 총 12회를 파견했고 이게 이제 통신사의 호칭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회담 겸 세안사 예전에 통신사를 했잖아요. 근데 전쟁 직전에 직군이다 보니까 요거는 통신사는 좀 그러니까 회담 겸 세안사에 대한 칭을 사용했다가 이제 국교를 좀 맺고 나서 인제 좀 있다가 통신사 호칭을 사용하게 되죠, 예전처럼. 자, 조선이 침략을 감행 일본을 다시 교민 대상으로 인정한 배경에는 야, 호소날 외에도 여기 북방 지역에서 급격히 성장한 여진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16세기 북로남해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강경한 대일체를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그래서 조선과 그다음 일본은 17세기 내내 서로 내정을 탐색하고 자국의 정치적 필요에 통신사를 이용하고자 했다. 이후 조선은 일본 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후계자의 탄생과 새로운 쇼군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했고 일본은 이걸 인제 조홍사절단으로 인제 해석해 갖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권위를 높였던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통신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인제 뭐 좀 읽어 볼게요. 그래서 통신사는 양국 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넘어서 문인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양국 지식인들의 필담과 심원을 통해서 지식을 교류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인제 미술 작품도 교환했다. 자, 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에 일방적으로 파견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또 인제 통신사의 정치적 필요성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결국에는 19 세기 넘어와서는 그냥 일본 본토가 아닌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역지 통신만 하고 마지막 통신사가 끊어지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조선과 일본 양국은 서로 간의 정보를 인제 얻지 못한 가운데서 자국 중심적인 어떤 세계를 펼쳤고 마지막 이제 통신사가 파견된 이후 그 중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정부가 등장했죠. 메이지 정부가 등장했잖아.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이제 종전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만국공법에 의한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제 그 뭐냐면 교섭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뭐냐 강화도 인제 그 공격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사 그 할 때 근현대사 할 때 좀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인제 다시 넘어가서 한국사 통로로 넘어가서 병자호란을 보죠.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은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예. 병자호란이 나온 게 아니라 전만 그 정묘호란이 일어났죠. 정묘호란. 예. 그래서 병자호란 전에 정묘호란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죠.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게 몇 페이지냐면 어 316 페이지예요. 예. 316 페이지. 여기 있고 그 316 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 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정용호단 넘어가기 전에 그 강해군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이거 보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외란 중 명예 세력이 벗어난 여진족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후금을 건국하고 명을 압박했다. 자, 이때 조선에서는 선조의 뒤에 이어서 즉위한 게 강해군이죠. 그래서 내정과 외교에 훌륭한 솜씨를 발휘했다. 자, 그는 주자적인 어떤 상임 정치가 부국강에 무력하다고 보고 북인을 등용하여 정통 주작을 비판하는 가운데 삼각과 무기를 수입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전쟁을 피판하는 사업을 재건하고 국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양정 사업과 호적 정리를 진행했다. 그래서 인제 있는데 강해군이 집권할 때 인제 세력은 대북이죠. 여기는 북인이라고 하는데 북인도 서북 계통과 대북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대북 계통이 집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북 계통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대북 계통이 집권했냐면
대북이 조직 계열인데 얘네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임진한 전부터 왜구가 쳐들어올 걸 이제 대비하고 군사훈련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북파에서 의병장들이 되게 많아. 네. 각제호도 이 대북파 출신이죠. 그래서 있고 그때 의병장들 대북 출신의 의병장들이 그 당시 분조 강해군이 인제 그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 갖고 분조를 만들고 따로 소조정이죠. 그 원조가 있고 그 선조가 있는 원조가 있고 따로 나와서 분조를 만들어서 일종의 어떤 그 남방의 이제 그 일선에서 지휘를 했어요, 총지휘를.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이때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강해군이 인제 현실적인 정치를 했던 게 뭐냐면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싸움 도중에 이게 얼마나 전쟁이 피폐한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들 위에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두 가지다. 의병장과 그러니까 활동가 분조 활동 요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의병장 활동은 대북 개통이 인제 집권했고 큰 공을 세웠고 그다음에 그 분조 활동으로 강해군이 활동했고 이들이 인제 둘이 연결됐다. 그래서 그 당시 인제 대북 개통이 집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외교에 있어서 왕조 교체 대륙 정세를 간파하여 신중한 정리 외교를 견지했다. 그래서 인제 있는데 한예도 인제 명의 후금을 치기 위해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할 때 어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어 주려고 했어.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명이 인제 너네부터 치고 나서 인제 뭐냐 후금을 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간신히 강호님에게 1만 명 군사를 주어 출병케 했지만 형세를 강마하여 항배를 정하도록 밀령을 내림으로써 명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후금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음모론과 관련된 이게 연료실 기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그 강호님이 그 1만 명 군사를 이끌고 만약에 강해군 말대로 인제 하면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인제 청군이 유리하면 청군 붙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항복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강호님이 이제 부차 전투에서 서도 전투에 이제 여러 전투 본 전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부차 전투가 있었거든요. 부차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7천 명 정도를 이제 뭐냐면 잃었다고 하거든요. 이 15,000명 중에 7천 명인가 8천 명이 잃었어.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천 명 있고 한 5-6천 명이 있고 나서 항복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형세를 강망해서 항배를 정하도 이렇게 밀령을 내린 게 있나? 연료식 기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강홍님의 어떤 그 전투 상황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하여튼 그 "후금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중립외교를 이제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립외교는 그 대북계통에서도 반대했어. 강해군만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추진했던 거죠. 대북에서도 중립외교 뭐냐면 반대했던 거예요. 이게 친명 외교죠. 친명 어 정책을 추구하자고 요구했는데도 강해군이 딱 거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강해군은 그 당시에 강해군 말기에 보면 어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이제 친위 세웠던 대북도 강해군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후금과의 화평을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 인조반정으로 강해군은 이제 퇴위시키고 북인들이 서인이 집권했고 친명 배금의 외교 노선을 분명했다. 중립정책에서.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좀 약간 간단하게 이제 강해군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어 놔서 요거 좀 약간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예.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뒤에 있나?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은 아까처럼 얘기했죠. 대북이 그 당시 임진왜란을 거치면 의병을 통해서 활동했다. 정의원, 뭐 각재원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 분조 활동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업적을 보면 경제적 국가 수입을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양전사고 호적사고 했고,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행했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동의보감을 창창했고, 이거는 이제 대동법이나 동의보감은 선조 때부터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실제로 선조 업적에서 보는데 마무리는 여기에서 했다고 하시면 돼요. 허준이 이제 그 당시에 했고, 허준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선조를 계속 따랐죠.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에도 많이 이제 천천히 큰 공헌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당상관인데요. 그래서 당상관 같은 경우에는 중인들이 되게 힘들었던 뭐냐 자리인데, 당상관까지 올랐다는 거. 그다음에 사고를 정비했다는 거.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전주 사고 하나만 남았죠. 그것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춘추관 외에는 다 산에 놔뒀어. 예. 그래 갖고 이제 5대 사고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경복궁을 인제 신설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선조가 이제 평양 서울에 오다 보니까 경복궁하고 그 덕수궁, 덕수궁 없었죠.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다 불타 없앤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 당시 오늘날 덕수궁 있죠? 덕수궁에 머물렀어요, 덕수궁. 그래 갖고 인제 이때 정명동 행궁이라고 하는 그 덕수궁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강해군이 짓고 나니까 이 궁이 너무 좁으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요? 예. 그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경복궁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하게 경복궁은 이제 안 짓고 창덕궁과 창경궁을 짓게 돼. 이게 그리고 나서 또 요것만 지은 게 아니라 왕기가 있다 해 가지고 풍수가의 말을 듣고는 그 당시 경덕궁을 인제 지어요, 경덕궁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어야지만 그 당시 거기 왕의 기를 누릴 수 있다 해 갖고 했는데, 이 경덕궁 자리가 이제 인조의 아버지야. 아버지인데 이게 맞아떨어진 거야. 인조가 나중에 여기에서 인제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해서 경덕궁을 짓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경희궁도 짓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인제 지었어. 그래서 궁궐 확장 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해군이 이제 여러 궁궐을 세운 것 중에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시켰다고 했죠. 이게 인제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전궁이 된 거야. 경복궁을 내버려 두고, 이건 대원군 때 인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경희궁도 만들었거든요. 경희궁이 2궁이 됐던 거고요. 경덕궁도 만드는데 경덕궁이 나중에 이제 짓다가 나중에 인제 완전히 짓지는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인조가 짓고 나고 나서 요걸 경덕궁을 헐었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중립외교를 보면 그 당시 이제 만주 지역의 새로운 강자도 또는 후금의 세력이 커지니까 명은 조선에 군사를 보냈다고 하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보냈죠. 그래서 강홍님에게 명예장수의 명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독자적 행동에 대해 지시를 했다. 요게 이제 맞는 거야. 항배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 나름대로 독자적 이게 맞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게 인제 있고, 강홍님은 사후 전투에서 허금에게 항복할 이들에게 조선군의 출범을 어쩔 수 없이 없음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 산후 전투 예전에 이번에 시험 문제 두 번이 나왔어.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강원님이 싸웠던 전투는 산후 전투 본 전투가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부차 전투예요, 부차 전투. 예. 찾아보면 있어. 예.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산후 전투 하니까 요번에 뭐 굳이 부차 전투 안 써도 산후 전투만 쓰면 맞게 해줄 거예요, 거의. 예.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강해군의 이런 외교 정책은 후금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명과 의리를 중시한 서인 세력들이 크게 반발했고, 심지어는 대복 계열들도 반대했어. 얘네들도 왜 그거 하냐고. 왜냐 대복 계열들도 기본적으로 얘네들 뭐야, 성리학자잖아. 예. 그리고 만주족을 되게 무시했거든.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사림의 지지가 이제 상실됐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폐모살제죠. 그래서 임목대비를 이제 폐위시켰죠. 그래서 이제 선조가 말년에 그 18살인가 16, 자기보다 뭐 한 30살 차이 나는 어린 이제 후궁을 이제 왕비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창대군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영창대군을 이제 이렇게 해 줬으면 왕에 올리면 되는데 너무 어렸던 거야. 그리고 이제 앞에 강해군이 이제 분주 활동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활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이제 빨리 죽었죠 또. 예. 이제 선조가 이제 빨리 죽은 게 아니라 임시완 끝나고 나서 영창대로 좀 올리려고 했더니 죽어 버린 거야.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강해군이 인제 뭐냐면 서자 출신이 된 거죠. 근데 적자가 있는데 적장자가 있는데 영창대군이고 서자가 왕이 됐다? 얘는 안 되고 항상 위험이 될 수 있죠. 강해군의 반대파들이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직결될 수 있잖아요, 영창대군이 의도하지 않아도. 예. 그래 갖고 이제 영창대군을 살해시켰고 그다음에 인제 임해군도 인제 자기 형이죠. 와 가지고 이 사람이 좀 약간 폭정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임해군도 이 사람은 이제 서자 중에 장자잖아. 그러니까 죽이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해태 변천이 돼서 대북의 정인홍을 조식을 대북의 정인홍은 조식을 왜냐 대북의 인제 제일 우두머리니까 문무의 배양이야 여기에서 이항과 이현주의 문무를 쫓겨내고 하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반대했던 거야. 왜냐하면 인제 이들은 인제 이항 같은 경우에 남인의 영도잖아요. 그 우두머리고 또 정파를 떠나 가지고 모든 선비들의 이제 어떤 추앙의 대상인데 얘들 쫓아내고 뭐 어디서 좀 듣보잡 같은 조식을 이제 안 치자니까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한국사 통론에 있는 그 뭐냐면 내용을 받고 그다음에 인제 요걸 좀 약간 부족해 가지고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 갖고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잠깐만요. 그래서 시민한국사 몇 페이지 펴보시면 419 페이지 보세요. 여기 잠깐 있지만 읽어 볼게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북인이 전국을 주도했다. 그래서 전쟁 동안 북인이 그 활발하게 의병 활동한 것이 중요한 배경이었다. 자, 이후 북인은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 대북과 소북으로 이제 분리되는데 이때 강해군의 직위를 계기로 대북 정권이 수립되는데 정권을 장악한 대북층은 자신의 학문적 정통상 확립하게 조직을 높이고 이현적과 이항을 이제 폄하하는 혜택 변천을 제기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북인 내부인데 대부분 강해군을 지지했죠. 예. 근데 서북 같은 경우에는 좀 명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강해군보다는 영창대군을 지지했어요.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왕권의 안정을 위해 강해군 형인 임해군과 동생이지만 적자였던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임국대별 서공은 인제 어디냐면 오늘날 그 덕수궁이죠, 덕수궁. 덕수궁에 이제 유폐했어. 그 정릉동 행궁이라고 했던 곳에 이제 유폐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유폐시키는 등 폐모살제를 당했다. 자, 이거는 성리학적 입장에 볼 때는 윤리에 위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조선 초기 때는 그런 형상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런 거 비슷한 인제 천륜을 어기고 막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뭐 태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를 유폐시켰잖아, 이성계를. 근데 그때까지는 뭐 성리학적 이념이라는 게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임기가 끝난 후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리학적인 어떤 강사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폐모살제를 했다. 상당히 인제 뭐 짐승 같은 놈이죠. 예. 그리고 인제 여기에 더해 명예에 대한 사대의 의지를 저버린 외교 정책을 구사했다. 결국엔 이것이 인제 인조 반정의 인제 뭐냐면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인제 해서 강해군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인제 넘어가서 인제 뭘 보냐면 인조 반정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요. 자, 인조 반정. 인조 반정도 예전에 03년 기출 문제에 나왔어.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여기에서 인제 반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은 올바른 거죠. 성리학적 가치에 올바른 것. 이게 반대 반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리학적 가치관이 지금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걸 되돌린다 반이야. 다시 예전처럼 되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인조 반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 같은 경우에 쿠데타가 일으키면 왕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왕이 몰아내고 그 반개월 쪽에서 인제 왕이 새롭게 되는 반정이 형식으로 이제 일어났잖아요. 이게 인제 인조 반정도 있고 중종 반정도 있는데 그래도 인제 이런 것들 반정을 해냈던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왕이더라도 성리학적 가치의 명분에 맞지 않으면 쳐낼 수 있다는 그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심보다 성리학적 가치관이 더 중요시한 거야, 상강 오륜이. 그래서 인제 이 때문에 성리학이라는 건 대의 명분이 중요하죠. 대의 명분에 맞지 않으면 왕조차도 인제 갈아쳐 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대의와 명분을 차지하고 대의와 명분을 강조하고 대의 명분에 맞지 않으면 뭐 이승만도 쫓겨나고 그다음에 뭐 그 박근혜도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도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제 인조 반정으로 강해군이 퇴위되고 북인 대신 서인이 집권하면서 친명 배경 외교 노선이 이제 분명했는데 인조 반정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유나, 이갈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인조를 옹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정을 정당화하고 집권을 명분있게 해서 종전에 강해군이 했던 대북 정권이 했던 국내 정치나 외교 노선을 잘못하고 비판하면서 다 뒤엎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외교 노선을 이제 친명 배경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모문령이라는 사람이죠. 예, 모문령. 자, 이 사람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 요번에 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자, 모문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명나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좀 허세가 인제 뭐냐면 강하거든요. 허언증이 좀 걸려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요동이라는 땅이 있죠. 요동이라는 땅이 있는데 요동은 인제 원래는 여기 명나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명나라가 이제 요동을 사후 전투에 뺏겨. 청나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제 이 몽룡이라는 사람이 요동을 수복하겠다고 이제 큰소리 뻥뻥 치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배를 타고 여기 요동 한복판에 있는 진강인가 요런 곳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일시적으로 이제 점령을 했어. 근데 문제는 진강을 점령만 하면 뭐예요? 그 주변이 다 인제 뭐냐 청나라인데 결국에 청나라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인제 쫓겨나 갖고 조선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때 강해군 때요. 예. 그래서 여기 조선에 들어와서 압록강 옆 여기에 있으면서 대포를 쏘면서 저기 청나라한테 대포를 쏘면서 "요동수복을 하겠다." 막 큰 소리 펑펑 치는 거야. 그러니까 강해군 입장일 때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죠. 잘못하면 이 모문영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이 날 수 있는 거야. 그래 갖고 이 모문영을 살살 달려 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이 압록강 연안에 가도라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도의 성에 이제 노무현과 모무현 군사를 이렇게 주둔하게 되고 그리고 요게 인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지급을 해 주고 그래요. 공급을 해 주고. 그래서 가도에서 그러면 끝까지 이제 뭐 청나라 싸웠냐 그것도 아니야. 모무형이 가도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당시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명나라 간에 교육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불을 쌓았어. 여기에서 만나면 앞으로는 이제 뭐 요동수복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경제 활동, 식리 활동하면서 불을 쌓고 거기에서 얻은 이제 돈을 불을 가지고 명나라 조정에 보면 이제 한관들 있잖아요. 이 한관들한테 뇌물을 줬어요. 어. 뇌물 주고 그래 갖고 인제 있고 하니까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원숭아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영원성에서 싸우고 있던 이제 마지막 명장인데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얘를 살살 불려서 뭐냐면 죽여 버렸죠. 그러니까 인제 그동안 모문영한테 이제 뭐냐면 뇌물 받던 한관들이 열 받으니까 이 원숭아를 모함에 빠져서 그 원숭아이 이제 뭐냐면 적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책형을 당하고 죽게 돼요. 예. 그런 건데 하여튼 이제 빌런 중에 빌런이야 완전히 이 모문영이. 그래서 당시 인제 인조가 집권할 때 이 모문영은 가도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당시 후금은 명장 모문영이 철사를 가도에 주둔하고 요동 지역을 회복할 깨는 데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겉으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었으니까. 자, 조선의 이단한테는 그대의 신경을 더욱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친명 외교 정책을 했다가 또 거기에 모문영이 또 뭐 요동 회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마치 조선에서 이갈이 난이 났어. 원래 이갈 같은 경우에는 인조 반정할 때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갈의 난이 있는데 왜 이갈이 난이 났냐면 이게 1등 공시에 책봉된 게 아니라 2등 공시로 책봉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인제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 거기에다가 인제 이갈이 저쪽 서북방 지역에 변경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총사령관을 임명한 거야.
그런데 이걸 불만한 이제 이갈이 서북방에 있는 병력을 이끌고 와서 서울을 공격한 거야. 예. 결국에는 이제 서울을 잠시 뺏긴 다음에 간신히 이갈에 난 진압을 했잖아요. 근데 이갈의 장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이때 침략의 기회를 노렸던 후금 태종이 홍탈치가 뭐냐면 인조 5년에 군대에 있고 조선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때 이가연이나 장당들이 항도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간의 난이 일어나니까 후금으로 하여금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인조반정이 끝나고 서인들 사이에 농공행사에 둘러싼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등공신이 된 이갈이 이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고 한때 서울까지 점령했다가 곧 강군에서 진압되었지만 그의 장당들이 후금으로 도망하여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당시 조선과 명의 영변을 경계했던 후금은 이들 구시로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니 이것이 정묘란이다. 요게 인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후금군은 이제 평산이 늦자 정부는 강화도 피난하고 하의를 청하니 이에 후금은 형제의 매각을 맺고 조공과 국경에서 어 간목을 조건으로 철수를 했다. 이렇게 있죠. 자, 요게 인제 후금하고 그 당시 인제 조선 간에 맺어진 그 약조가 정묘약조라고요. 정묘약조는 왜 맺었냐면 그 당시 후금군이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뭐 그 다른 이제 뭐냐면 민족도 유목민족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얘들이 말을 잘 타잖아요. 물론 이거는 수령민족이긴 하지만 얘들 말 타는 중간중간 갈 때 여기 주변에 성들 있죠. 이 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가. 근데 중간에 여기 성들이 이렇게 복원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거기다 가도에 이제 모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문영을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했다가는 복원로가 끊어고 후방이 끊어질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후금군의 목적은 뭐 '조선을 정복해 통치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얘네들은 어떻게든 조선하고 명나라 관계를 좀 뭐냐면 끊고 조선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좀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니까 결국에는 조선하고 막 하니까 조선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한 발 물러났죠. "너네들이 이제 명나라하고 사대 관계를 맺어도 되는데 맺은 상태에서 우리하고 형제 매국을 맺어도 된다. 그래서 조선하고 명나라의 어떤 사대 관계 인정하고 형제 매국을 맺자." 하니까 그제서야 좋다 하면서 이제 맺은 게 정묘약조예요. 정묘약조. 예. 그래서 이제 정묘약조가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간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좀 어 정리를 해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일단 이제 정묘약조는 형제의 매각을 맺는다. 그래서 요때 황과 동생이 뭘까요?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 목면 15,000 필을 3표 만년 바치고 국경 도시의 중간 계시와 해령 계시를 둔다. 이게 이제 좀 보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인제 청나라는 군사력은 강했지만 어 뭐예요? 경제가 딸렸죠. 얘네들이 주도하는 게 이제 조개나 뭐 수조비를 해 갖고 모피를 팔거나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팔면서 조선인의 명예에 관한 교육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 명나라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개나 뭐 모피나 이런 것들 진주 그러니까 진주죠. 진주나 모피나 뭐 산삼을 갖다 팔면서 이제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인제 생활 필수품을 얻었던 거야. 근데 명나라하고 인제 전쟁하다 보니까 교육이 끊어졌잖아. 생활 필수품을 못 얻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주나 뭐 모피라든지 어 그런 것들 산삼 있으면 많이 있으면 뭐해. 먹고 사는 게 뭐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한테 그걸 공급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조선으로부터 쌀이나 이런 것들 필수품 같은 것들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 경제적 목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정묘호란을 인제 일으킨 게. 그리고 명가 후금에 대해 조선은 엄정 중립을 지킨다. 대신에 명가 4대 관계 너네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학약이 성립되면 군사를 철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군사를 철수한다. 있고 그다음에 반은 양국의 군대는 서로 압록강을 넘지 않는다.
양국의 군대는 서로 압록강을 건너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후군과 강화해도 명을 적대하지 않는다. 예. 조선은 후군과 강해도 명을 그러니까 4대 관계 계속 유지하겠다를 후군이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대 관계 인정.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강화조약을 맺은 게 정묘역조다.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정묘역조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홍탈치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예. 요 내용들인데 이게 인제 안 들어주니까 인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인제 강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볼게요. 다음 주는 제가 인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독 강의는 제가 토요일만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담임을 맡았기 때문에 평일 날 와 가지고 하면 좀 지칠 것 같아. 그래서 평일 때도 뭐 가끔씩 하겠지만 주로 이제 주말 때 이용해 갖고 인제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평일 이번 주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다. 왜냐하면 담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기 때는 바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주는 좀 후강하고요. 기출 분석 강의 때문에 다다음 주에 다시 인제 시작을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